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해보는 소중한 리포트 가치 보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T-로보틱스입니다. 뭐 로봇 관련 섹터나 업종 내에서는 잘 알려진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T-로보틱스는 좀 알려진 바대로 기존에는 디스플레이용 장비 사업을 했었고요. 계속 기존 사업은 하지만은 이제 신사업인 물류 로봇 사업을 2023년부터 작년부터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T-로보틱스는 2004년에 설립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진공 로봇 회사이고요. 매출 비중은 좀 고르게 기존 사업 두 개인 진공 로봇 39%, 진공 이송 모듈 30%, 그리고 신사업인 물류 로봇이 약 26% 정도로 작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 기업은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은 디스플레이용에서 이제 입지를 다졌지만 물류 로봇 사업이란 건 굉장히 개척하는 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대도 되지만은 이제 시장의 우려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업이 다른 이제 경쟁 기업보다는 확실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SK온이라는 대형 고객사, SK온은 이제 배터리 업체죠.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일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류 로봇은 이제 실제 매출이 작년부터 발생을 했고 그 AMR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018년에 개발을 완료하면서 그 업계 내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이 많아지고 그리고 각종 제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대중화에서는 물류 로봇 시스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고객은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화권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물류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신사업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SK온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전기전자나 완성차 기업 등 다른 이제 영역으로 스펙트럼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쪽 산업을 볼 때는 이제 기존 사업이 이제 디스플레이용 진공 로봇이다 보니 디스플레이 업황도 봐야 될 것 같고, 신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물류 로봇 시장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두 개 이제 산업 현황을 좀 같이 분석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디스플레이 업황 말씀드리고 네, 스마트 팩토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순수 디스플레이 업체를 실적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는데요. 22년과 23년에 2조 원대의 영업 적자를 연속적으로 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만큼 이제 글로벌 디스플레이 수요가 약했고 이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실 정상화가 되면서 20년, 21년에는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수요가 굉장히 강했어요.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전제품 그리고 PC 같은 거를 활발하게 이제 쓰시다가 22년, 23년에는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PC나 가전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년에는 적자가 현저히 줄어서 잘하면 이제 BEP를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그만큼 디스플레이 업황도 이제 오랜 불황을 거친 이후에 좋아질 수 있는 이제 해가 24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8세대급 투자를 이제 작년 상반기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지금 설비 투자를 늘리려고 국내 장비 업체들과 협의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인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도 24년에는 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이제 성장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조업에서 이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장 자동화가 필수적이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모두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는 둘 다를 말하고 그 스마트 팩토리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이제 관련해서 이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인 물리 로봇 시스템 쪽에서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은 지금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5%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 일단 시장 자체가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왜 이 업종 내에서 T 로보틱스를 봐야 하는지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 주시죠. 네. T 로보틱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중화권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는 8세대급 대형 투자를 시작을 했고, 중하권 기업인 BOE가 작년 12월에 8세대 투자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하권의 다른 이제 경쟁 기업들, CSOT나 티안마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8세대 투자를 이제 결정하기 전에 이제 활발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장비사들을 이제 노크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24년부터는 8세대급 투자가 이제 발표될 것 같아요. 이미 두 업체가 발표를 했고, 올해도 중화권 기업을 중심으로는 8세대급 투자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IT용 OLED 패널의 수요 증가에 대한 이제 대응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오랜만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그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물류 로봇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물류 로봇 신사업을 18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23년에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는 물류 로봇 사업으로 실제 매출을 이렇게 크게 발생시킨 거는 이 기업이 제일 선두권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발생은 했지만은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맨 처음 고객인 SK온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작년에 약 600억 가까운 매출을 이제 물류 로봇을 매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류 로봇 시장의 성장성은 이제 매우 밝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 산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공장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고, 거기에 하드웨어로서 물류 로봇 시스템이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각종 대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추구하면서 물류 로봇 시스템을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요를 받아서 이런 T 로보틱스 같은 기업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사실 약간 중장기적 관점이라서 신사업을 지금 또 준비는 하고 있어요. 헬스케어 로봇 같은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뭐 단기적인 매출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또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할 만한 모멘텀 요소까지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얘기 들어볼 텐데, 지난해 실적은 좀 어땠고,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3분기 누적 기준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291억, 마이너스 77억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냈고, 부진했던 이유는 본업인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부진했고, 신사업은 막 시작하기 때문에 매출은 발생하지만 거기서는 또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4분기에 생각보다 적자가 좀 덜 나면서, 아까 이제 상큐 누적으로 영업 적자가 77억이라고 그랬는데, 연간으로는 잠정 실적 공시를 일단 발표를 했을 때 마이너스 85억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10억 미만의 적자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은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은 이제 중요한데, 24년은 좀 많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인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이 오랜만에 좋아지는데 신사업은 더 성장을 하니까 둘 다 좋아지는 효과죠. 그래서 저는 24년 연매출을 944억, 영업이익을 31억,
흑자 전환이죠. 예, 매출은 47% 전년 대비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해로 24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 사업인 진공 로봇,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 수요가 살아나는 효과, 그리고 물류 로봇에서 신규 주문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진공 로봇 수요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물류 로봇은 더 성장하고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그러면 시장이나 피어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수준이고 상황이에요? 네. 밸류에이션은 이제 굉장히 도전적이죠. 왜냐하면 적자가 심하게 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신사업을 그 와중에 또 진행을 하니까 사실 적자가 좀 많다 보니 밸류에이션은 좀 해석하기는 좀 난해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여기 그 리포트에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PER은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의미가 없고 이제 PBR이나 PSR을 볼 때에도 이제 피어 대비는 각각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피어도 높고 이 기업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밸류에이션이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지금 이제 밴드 차트로만 또 보면은 아직 이제 다시 중단으로 내려왔거든요. 예, 역사적으로는 이제 상단을 치고 다시 이제 중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 9월, 10월에 주가 조정이 좀 심했는데 그때 이제 되돌려 가보면은 그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초에 상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9월까지 이제 쫙 올라가다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직후에 로봇 산업 전반적인 어떤 조정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작년 9월, 10월부터 연초까지 굉장히 가파른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업종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이제 뷰가 좀 반영이 터프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기대감이 소멸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다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 신생 로봇 기업들이 상장도 하고 또 이제 식었던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구조적인 성장 요인이지 일시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폄하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밸류에이션은 부담되지만은 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고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업종 내 또 네, 업종 특징 중에 특성이라고 하나가 보면 아닐까.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 로봇이 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로봇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 뭘 찝어주시겠어요? 네, 리스크 요인 네. 예,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800%대의 부채 비율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뜯어 보면은 전환 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녹으면은 부채 비율은 감소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산업의 매력과 이 기업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는 부채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수치 자체는 부담스럽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류 로봇 사업의 경쟁 심화 가능성인데 이 산업이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기업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뛰어들고 있고 기존 업체들도 수주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라유텍이나 V원텍이나 그 외에 뭐 신규로 SNU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 물류 로봇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고 수주를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심화는 어쩔 수 없고 그 파이가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는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 터진다면 어떻게 살아남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존재감이 어떻게 또 높아지는지 앞으로 T-로보틱스 행보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IK라는 기업인데 이 연구위원님이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2023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된 기업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네. 기업인가요? 네. 한국 거래소에서는 이제 코스닥 기업 중에 네.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고 보는 기업들을 코스닥 라이징 스타라는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이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YIK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디램하고 낸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YIK는 일본 기업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인수해서 그것을 모태로 성장한 메모리 장비 기업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동사는 그 전공정을 마친 메모리 반도체의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동사의 모회사는 셈텍이라는 기업이고요. 거기서 일본의 요코가와 전기라는 회사로부터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분을 사서 2012년에 사서 키웠습니다. 성장을 시켰고요. 매출 비중은 참고로 거의 웨이퍼 테스터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터가 거의 80%대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연결 자회사 샘CNS가 있습니다. 샘CNS라는 상장사죠. 네. 샘CNS가 매출의 11% 정도 되는데 많을 때는 20%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자회사 샘CNS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주 고객입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90% 이상이 삼성전자 향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 1등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그래서 그 1등의 그 수요를 담당하는 장비 회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회사는 이제 또 심지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까지 했습니다. 2020년에 437억을 들여서 삼성전자가 YIK 지분 11%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수년 전부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한테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협력을 좀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YIK 메모리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라고 이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분위기도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쪽이 뭐 제가 알기로는 2023년 2분기부터 좀 서서히 좋아지는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좀 현황이 어때요?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업황을 느끼려면은 네. 순수 메모리 회사인 SK 하이닉스의 실적 흐름을 보시면은 좋습니다. 여기 참고로 이제 써놨지만은 네. SK 하이닉스가 2022년 4분기부터 영업 적자로 전환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년여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쭉 이제 업황의 하락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작년 4Q가 이제 1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깜짝 실적을 냈죠. 흑자 그래서 전환했죠. 사실 그때 당시에 컨센서스는 적자가 줄지만은 흑자까지는 아니었는데 4분기 실적부터 작년 4분기 실적부터 흑자 전환을 하면서 1년여 만에 업턴의 신호탄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황은 1년여 불황을 겪다가 작년 23년 4분기부터 업턴이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표를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23년에 연간 영업적자 7.7조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거는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8조 원대의 영업적자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흑자로 6.8조를 기록한 22년부터 23년에는 적자로 마이너스 7.7조 원, 그리고 올해는 11조 원대의 영업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만큼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막 시작이 됐고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고, 그 이유는 그 업황 이제 하락기에 주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확 줄이고 네. 심지어 감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산을 한다는 건 이례적이죠.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감산을 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왜냐하면 가동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산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측면이라서 고육지책이죠. 그래서 그만큼 근데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까지도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재고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수요 회복이 되는 게 있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HBM이라는 고부가 D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그 AI 칩인 GPU 옆에서 GPU의 역할을 돕는 반도체죠. 그래서 굉장히 고부가고 이런 측면에서 HBM의 수요가 D램의 업황에 조기 이제 업턴을 이제 도와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그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작년 4분기부터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여기 설비 투자를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22년에 19조 원의 설비 투자를 하다가 8조 원대로 이제 거의 반토막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다시 24년에 11조 원대로 설비 투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그만큼 업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설비 투자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네. 1등 기업이라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어려울 때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식 아닌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나 삼성전자마저도 작년에 감산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황이 추웠기 때문에 다 움츠러들었고, 그렇게 혹한기를 보내니까 다시 봄이 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둠의 터널 끝에 드디어 이제 빛이 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뭐 업황 분위기 좋아졌고 작년에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될 만큼 기술력과 또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투자 포인트 요소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투자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분야에서 글로벌 탑 경쟁력이라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 YIK의 장비가 경쟁사 대비 거의 압도적으로 80%대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A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드반테스트의 물량을 줄이고 YIK 물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글로벌 1등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가 인정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고 가격 경쟁력과 대응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서 삼성전자가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특허도 13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터 관련 이제 보유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특허 현황에 보면은 지역별로는 일본에 제일 특허 등록을 많이 해놨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은 사실상 일본 회사를 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원이 일본이고 연구원들도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도쿄에서 이제 그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산업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메모리 업황 회복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의 본격화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논란은 있지만은 올해 상반기에 그 삼성전자 P3라는 공장에 잔여 투자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했지만은 추가 투자를 할 것 같고, 그 P4라고 이제 신공장이 네. 지금 막 2분기부터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고 하반기에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P4 관련 투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메모리 업황 회복에 따라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게 딱 기회에 들어왔는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그러면 숫자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작년 3분기 누적 네. 기준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2001억, 2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긴 했죠.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근데 매출은 지켰습니다. 그만큼 주고객이 삼성전자기 때문에 매출은 급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고요. 그 영업이익이 줄은 거는 일단 재료비가 상승했고, 그리고 연구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상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비용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자는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 이후에 이제 잠정 실적 공시를 연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을 23년 기준으로 연간 86억을 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는 꽤 잘 나온 거죠. 60억대의 영업이익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4년이 중요한데 24년은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매출액 2,700억, 영업이익 13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5% 정도고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일단 업황의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 신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신장비가 하반기에 이제 매출로 발생할 걸로 기대하는데 당연히 신장비가 나올 때는 전 장비 대비 판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진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이익을 135억으로 영업이익률 5%로 추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리하지 않다고 보는 게 얘네가 2018년부터 22년 기간 동안 10% 초반의 영업이익률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5%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보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HBM 위주로의 수요의 강력한 상승은 있었으나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서버나 모바일, 컨슈머 쪽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진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리포트에 보시면은 전공정 다른 장비 회사인 원익 IPS나 테스 같은 경우도 22년에 좋다가 실적이 23년에 무너지고 24년에 다시 V자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볼 때는 YIK도 좀 기대가 되고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지금 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원익 IPS, 테스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타 기업 수준 대비 밸류에이션은 또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밸류에이션 말씀드릴게요. 네. 그 밸류에이션은 여기 이제 리포트상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시면 되는데요. PER 기준으로 피어하고 YRK도 다 높습니다. 밸류에이션 높습니다. 왜 높냐면 업황 개선의 초입기죠. 그러니까 실적은 아직 덜 따라오는데 기대감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4큐에 이제 하이닉스발 깜짝 실적이 있었고 업황이 올라가니까 고종가 같은 것도 올라가고 하니까 주가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YRK 30배대고요. 원익 IPS는 심지어 60배대입니다. 테스는 조금 낮은 20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YRK가 이제 경쟁력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웨이퍼 테스터 분야에서 글로벌 3대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청 장비 업체인 원익 IPS와도 비교할 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기업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같이 올라가고요. 어떻게 보면은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업황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연동이 되는 게 주가입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을 막 따지고 전통적인 이제 방식으로 기업을 볼 때는 왜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막 올라가지? 라고 하기도 하고요. 실적이 꽤 좋게 나오는데 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볼 때는 이 장비 업체의 개별 분기 실적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이나 종합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오히려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황 분위기를 너무 잘 타는 게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자 또 부담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랑 너무 밀접해서 좀 탈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단일 고객 체제라는 게 부담스럽고요. 네. 사실 2017년 전에는 하이닉스 매출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아예 없어졌습니다. 근데 집중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 단일 고객이란 거는 항상 부담스럽죠.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항상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고객 다변화는 여전한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리스크 요인은 메모리 업황 시황에 너무 연동된다. 그래서 얘네가 딱 두 가지 장비밖에 없습니다. D램 테스터, 낸드 테스터. 이 두 개밖에 없고 둘 다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조롭다. 그러니까 제품군이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메모리 업황에 그대로 이제 실적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포트에도 썼지만
수많은 장비 회사들, 예를 들면 SNU나 로체 시스템, V원텍 등은 장비의 어떤 라인업을 다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YIK도 잘하는 건 알겠으나 라인업을 다변화해야 사실 기초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을 극복해야만 좀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객의 다변화 상당히 뭐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업황 사이클을 잘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은 또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은 또 상당히 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YIK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